안녕하세요. 평범한 4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이날 이때껏 살다 보니 참 이상한 사람을 많이 보게 되네요. 오늘 말씀드릴 사람은 이기적이라는 단어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전시모입니다. 전시모와는 이미 인연을 끊었지만 그 사람이 제게 남긴 상처는 가끔씩 떠올라 여전히 저를 짜증나게 할 때가 있어요. 사실 시모와의 첫 만남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남편과 사귀고 있을 때도 시모는 저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아마 제가 일찍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 대신에 고졸로 공장을 다니며 남동생을 뒷바라지한다는 걸 알고서부터 그렇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좀 고지식한 면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감추려고 하거나 사실을 축소해서 말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사귀던 시절 처음으로 시모와 만났던 자리에서 시모는 남편이 밖에 전화하러 간 사이에 넌지시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 어리니 그냥 사귀기만 해라. 나는 너처럼 부모도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집이랑은 사돈 맺기 싫으니까. 결혼도 어느 정도 맞는 사람끼리 해야 되지 않니? 그러니 이쯤에서 사랑놀이 그만하고 적당히 때려치워. 알았니? 그 말이 정말 큰 상처가 되었어요. 아, 세상 사람들은 부모 없이 자란 고졸 여성에게는 이렇게나 잔인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순식간에 제 인생이 10원짜리 한 장만큼도 못한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여태 악착같이 일하며 동생의 뒷바라지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말을 들은 건 정말 생전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게 상처를 입은 그날 정말 공교롭게도 남편이 깜짝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그 기분으로는 도저히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러나 남편은 끈질기게 설득해왔죠. 자신만 보고 결혼해주면 안 되겠냐고요. 남편은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긴 했어요. 직장도 성격도 그리고 가정적인 면까지 말이에요. 게다가 힘들 때 저와 동생을 많이 도와주기까지 했고요. 참 웃기더라고요. 이 남자는 저에 대한 사랑으로 제 직업이나 상황 이런 것들을 모두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남자의 어머니는 제 직업이나 상황 때문에 이 남자와 저의 결혼을 반대한다니 말이에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시모랑 같이 살 것도 아니고 이 남자 하나 믿고 결혼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말이에요. 저한테만 잘했다면 이런 생각까지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 동생에게도 워낙 잘했으니까 말이에요. 매달 동생에게 저 몰래 용돈까지 쥐어줄 정도였으니 이 사람을 믿어보자 싶어 결혼했네요. 그리고 선택은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주었고 동생마저 가족의 틀 안으로 끌어들여 주었어요. 우리 셋만 생각하면 정말 완벽한 가족이었죠. 남편의 배려심과 착한 마음에 항상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에게 고마운 감정이 드는 것과 동시에 시모에 대한 저의 반감은 날이 갈수록 커지기만 했어요. 시모는 결혼식에서부터 저를 본격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거든요. 친척과 지인들이 있는 곳에서 대놓고 싫다는 표정을 짓고는 제 흉을 보고 다녔죠. 내가 정말 못 살아. 나 지금 사기당한 기분이라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모도 없는 애를 어떻게 며느리로 들여? 게다가 학력은 또 어떻고 고졸이 말이 되니? 공장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우리 애를 만났는지. 친구들이 그 말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친구들은 열받아서 한마디씩 하더군요. 너 진짜로 저런 아줌마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 거야? 다시 생각해. 오빠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진 잘 알지만 그래도 저렇게 대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입 터는데 시집 가면 시집살이는 안 봐도 뻔하잖아. 그래, 네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진짜 속편하게 남 뒷담 하나 까는 거 보니까 인성 보이네. 어떻게 저 오빠가 저런 아줌마 뱃속에서 나왔대? 친구들의 한마디는 우울했던 기분을 그나마 달래주었고 이런 상황을 이미 짐작한 저는 친구들에게 말했죠. 괜찮아. 내가 저 아줌마랑 같이 살 것도 아니고 오빠가 결혼하고 나면 합가는 절대 안 할 거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부모님 두 분 다 간병보험 빵빵하게 넣어놔서 우리가 고생할 일은 없을 거라고 했거든. 결혼 전 시모 때문에 걱정하자 남편이 약속한 것들이었어요. 절대로 합가는 안 할 것이고 수발 들라는 말도 안 하겠다고요. 그걸 위해 남편은 두 분의 간병보험까지 본인 돈으로 넣어뒀어요. 그래도 걱정이야. 안 보고 살 수는 없을 거잖아. 친구 말대로 결혼하면 시모와 안 보고 살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 시모든 저든 상황이 정리될 거라고만 생각했죠. 그렇게 결혼을 한 뒤 시모는 곧바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저를 마치 가사도우미처럼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처음 한두 번은 시댁에 대한 존중으로 시모가 시키는 대로 했지만 점점 선을 넘는 행동이며 요구를 하더군요. 그래도 설 명절에 저 혼자 요리를 하게 만들거나 저를 향해 나쁜 소리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참을 수 있었어요. 동생 뒷바라지하면서 쌓아온 기술들이 있는 데다 저를 향한 나쁜 소리는 남편이나 시부가 나타나면 시모는 입을 싹 닫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시모와 만나는 날에는 남편을 제 옆에 꼭 붙여뒀어요. 남편도 저한테서 떨어지기 싫어하니 한 3년간은 잘 참을 수 있었네요. 그런데 결국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예, 이번 주말에 우리 친구들 친목 모임 우리 집에서 하게 됐어. 그날 10명 정도 우리 집 올 건데 네가 와서 청소도 하고 요리도 좀 해. 그 주말에는 저희 부모님 기일이었어요. 두 분은 교통사고로 함께 돌아가셔서 기일이 같았는데 납골당에 모셔뒀죠. 당시에는 저도 동생도 너무 어렸고 산소를 만든다 해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 납골당에다 모신 거였어요. 이번에도 동생과 함께 납골당에 갈 예정이라 그날은 일도 빼두고 있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통보를 하더라고요. 순식간에 기분이 착 가라앉았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그날은 저희 부모님 기일이에요. 동생이랑 납골당 가기로 해서 그러는데 그냥 업체에서 케이터링 서비스라도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요? 화는 났지만 공손하게 사과하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안까지 말해주었죠. 그런데 시모가 갑자기 급발진을 하더군요. 야, 일하기 싫으면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아무것도 없는 거 데려다가 며느리까지 시켜줬는데 지금 뭐? 네가 부모가 없는 게 우리 탓이니? 그날만 날이야. 아무 날이나 가서 보고 오면 되잖아. 웃겨서 정말. 이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아니면 뭐니? 은혜라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순간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언제 은혜를 입었나요? 결혼도 남편이 저 아니면 안 된다고 끈질기게 설득해서 했고 말이에요. 그 와중에 자기 아들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저한테만 압력 넣어서 헤어지게 만들더니 어디까지 하나 싶어 쳐다보는데 뚫린 입이라고 거지 같은 막말을 쏟아내더군요. 돈 한 푼 없이 시집 왔으면 몸으로라도 열심히 갚아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집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해도 모자랄 판에 팔자 좋게 부모 기일이라고 뻗대는 거야? 네가 여기 아니면 어디 가서 제대로 된 남자나 만나겠어? 우리 아들이 착하니까 너 받아준 거야. 네가 잘나서가 절대로 아니라고. 끝도 없이 사람을 매도하는 시모를 보며 시모와의 관계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됐어요. 언젠가는 바뀌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 같은 건 다 버리기로 했네요. 저딴 말을 생각 없이 꺼낸 자하고는 가까워질 생각도 없고 그럴 수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라 시모에게 말했죠. 이번 주말 일하러 갈게요. 대신 음식은 저희 집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갈게요. 그럼 됐나요? 되긴 뭐가 돼. 와서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해야지. 10인분 요리하면 힘 빠져서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남편이 그거 보고 어머님한테 따져도 괜찮으면 그렇게 하고요. 여전히 제 남편은 시모에게는 든든한 방어막이었어요. 남편을 들먹이자 시모도 더 이상 요구하지는 않더군요. 사실 남편을 들먹이면 요리도 안 해도 됐을 거예요. 납골당 갈 때 남편에게 같이 가자고 한다면
시모도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못했을 테지만 그보다 강력한 한 방을 먹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요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식재료부터 사고 밑준비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열심히 요리를 해서 큰 반찬통 몇 개의 요리를 담아 시댁으로 향했죠. 일부러 모임 시간 딱 맞춰서 시댁에 도착했어요. 갔더니 역시 사람들이 먼저 도착해 있더라고요. 시모는 저를 보며 화를 내더군요. 얘, 왜 이렇게 늦은 거야? 손님들 이렇게 다 와서 기다리는데. 어서 음식부터 세팅해라. 다들 배고프신데. 그 말에 저는 알겠다 대답하고 아주 흥겹고 즐거운 마음으로 거실 중앙에 마련된 커다란 좌식 식탁에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완성되는 상차림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뚜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그것도 모르고 입구 쪽에서 친구들을 맞이하고 있더군요. 만든 요리를 상에다 올리고 시모를 불렀어요. 어머님, 상 다 차렸어요. 와서 식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시모가 식탁으로 왔다가 경악스러운 얼굴로 저와 식탁을 번갈아 보며 소리를 빽 지르더군요. 이게 다 뭐야? 너 미친 거 아니냐? 친목 모임에 무슨 제사상을 차려놨어? 맞아요. 제가 차린 건 삼색나물에 탕국, 조기에 산적, 꼬치까지 완벽한 제사상 차림이었거든요. 제기가 아니라 하얀색 도자기 접시에 놓여있을 뿐인 제사상이었죠. 게다가 준비한 디저트도 마찬가지였어요. 튼실한 배와 사과를 윗동을 깎아 접시에 쌓아 올려놨더니 모양이 좋더라고요. 시모가 요리 준비하라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부모님 납골당에 모시느라 여태 제사상도 제대로 못 받으셨는데 이번 기회에 제사상 한번 잘 차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시모 친목을 위한 요리인데도 정말 즐겁게 요리를 할 수 있었고 말이에요. 시모는 켜켜이 쌓인 제사상을 보더니 소리를 지르더군요. 너 지금 나한테 개기는 거야? 내가 요리하라고 했다고 지금 이렇게 제사상 차려서 나 엿먹이는 거냐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오늘이 우리 부모님 기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오늘 요리하라고 시킨 건 어머님이잖아요. 무조건 하라고 하시길래 저도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다만 부모님 생각이 떠올라서 제사에 올라갈 음식을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게 제 탓은 아니죠.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시모에게 말했어요. 사실 일부러 여기 온 사람들에게 다 들으라고 한 말이었어요. 며느리 부모 기일에 며느리 붙잡아다 요리시킨 천하의 몹쓸 시모라는 걸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으니까요. 너 그걸 지금 말이라고? 무슨 요리를 해오라고 지정해주지 않은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제가 제사 음식 만들었다고 해서 문제가 있나요? 그렇게 말하는데 역시나 시모 지인들이 수군거리더군요. 어머, 부모 기일에도 못 가게 하고 요리하도록 만들었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100번 1000번 잘못했네. 아무리 미워도 부모님 기일에 일 시키는 건 좀 아니잖아. 그 수군거림에 시모의 얼굴은 더 빨개졌고 이내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물론 시모에게 말이죠. 방문을 열고 시부가 나왔거든요. 시부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아주 좋았죠. 이게 다 뭐야? 이게 무슨 제사상이냐? 아버님, 오늘 저희 부모님 기일인데 어머님이 가지 말고 오늘 모임 있으니 요리를 하라고 하셔서요. 그런데 요리를 하다 보니 부모님 생각이 나서 제사 음식을 좀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화가 나셨나 봐요. 시부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군요. 부끄러운 건 둘째치고 화가 엄청 나신 것 같더라고요. 당신 뭐 하는 짓이야? 아무리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이런 짓까지 저지르는 게 말이나 돼? 부모님 기일에 어떻게 모임 요리나 하라고 시켜? 진짜 치매라도 걸린 거야 뭐야? 어?
여보, 왜 나한테 그래요? 저것이 나 골탕 먹이려고 한 거잖아요. 자기 부모 길에 못 가게 했다고. 시모 말에 시부가 더 열이 받았는지 얼굴이 더 벌개지더라고요. 부모 길에 못 가게 한 게 별거 아니라는 것처럼 말하는 시모 때문이었죠. 골탕 먹을 만한 짓을 했잖아,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돌아가신 고인분들을 상대로 당신은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조용히 지나가도 모자랄 날에 못 가게 막은 것도 모자라서 요리를 해오라고 시키다니. 당신 제정신이 박힌 건 맞아? 결국 시부가 저에게 사과를 하고 보내줬어요. 위에 올려둔 제사 음식을 모조리 다시 반찬통에 넣어서 가지고 동생네 집으로 향했어요. 밖으로 나오는 동안 들리는 시부의 욕설과 잔소리에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그렇게 제사 음식을 들고 동생과 제사상을 차리고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집에 왔어요. 그 뒤로 시모는 저만 보면 잡아먹을 것처럼 벼르더군요. 솔직히 이쯤 되니 시모와 굳이 잘 지내려 애쓰지 않아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만 속 편하게 3년을 더 보냈어요. 시모는 저를 괴롭히고 싶어 했지만 시부가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는 통에 그러지 못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안에도 우환이 찾아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집안이라고 하긴 못하지만요. 숙부님이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거든요. 시삼촌은 노총각으로 여태까지 혼자 살았는데 시부가 동생을 아주 많이 챙겨줬다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시부가 왜 그렇게 동생을 챙기는가 싶었는데 남편에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시부가 15년 전쯤에 신장이 안 좋아서 이식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때 흔쾌히 자기 신장을 준 사람이 10살이나 어린 시삼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때는 시삼촌도 기술로 먹고 살고 있어서 시부가 일하지 못해 힘든 시기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해요. 남편이 숙부님을 대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알 수 있었죠. 그렇게 시삼촌이 병원에 입원하자 시부가 나서서 직접 돌보기 시작했어요. 따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남편도 틈틈이 보러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따라 몇 번 가본 것이 다였지만 사람이 참 괜찮은 분이셨어요. 대화하기도 편하고 점잖고 좋은 분이셨죠. 그런데 시모는 그런 숙부님을 엄청 안 좋아하더군요. 돈 없는 티낸다고 궁시렁거리는 걸 우연히 들어서 알았네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남편 신장 이식도 해주고 살려준 은인인데 저런 식으로 대해도 되나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시삼촌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면서 시부가 수발들기에는 어려운 일이 점점 생기더군요. 결국 개인 간병을 써야 할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개인 간병을 쓸 만큼 돈을 많이 모아두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렇다고 시부가 그 많은 돈을 부담할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때 시모가 저를 걸고 넘어졌어요. 우리는 늙었으니 이제 며느리한테 수발 들도록 하면 되잖아요. 솔직히 지금 며느리 일도 안 하고 있는데 당신이 할 필요 있어요? 저를 또 곤란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시모를 보며 속으로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저러다 당하는 건 자기가 될 거라는 건 짐작도 못하더군요. 그리고 사실 제가 당시에 일을 안 하고 있던 건 사실이었어요. 나이가 30대 후반인데 자연 임신으로 애가 생기지 않아서 일을 그만두고 난임치료센터를 다니며 임신을 준비하던 중이었으니까요. 솔직히 수발드는 거 뭐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었고 하려면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모가 시키니까 정말 하기 싫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시부는 제 눈치를 보고만 있었고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애원을 하더군요. 여보, 내가 일을 안 하고 있지만 임신하려고 그런 거잖아. 이번 기회에 애를 못 가지면 언제 애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다가 애 잃으면 더 힘들 것 같아. 알아. 나도 애 갖고 싶어서 열심히 치료센터 다니고 있잖아. 그치만 삼촌이 우리 집에 해준 거 생각하면 지금 당장 내가 일이라도 그만두고 돌봐드리고 싶거든. 근데
나까지 일 그만두면 수입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 살려준 삼촌 일이라 내가 은혜 갚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 당신한테 한 번만 부탁할게. 사실 의사도 오래 살 수는 없을 거라고 했고 2, 3개월 정도뿐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안 될까? 처음 입원한 게 1년 전이었고 그때도 치료를 안 받으면 3개월 안에 죽는다고 했으니 사실 올해 연명 치료를 하긴 했어요. 다만 지금은 호스피스 병동까지 거론될 정도로 상태가 악화돼서 2, 3개월 안에 숙부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남편도 그렇게 애원하고 시부도 그러기를 바라는 눈치라 3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한시적으로 수발을 들기로 했어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죠. 대신 어머님이랑 같이 보면 할게요. 저도 아직 삼촌이 많이 어색하고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교대로 보면 덜 불편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자 시모가 질색을 하더군요. 내가 늙어서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는데 왜 나를 끌어들여?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님 살려주신 삼촌에게 마지막 인사한다 생각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안 될까요? 솔직히 아버님 목숨을 빚진 거는 마찬가지인데 어머님이 없으면 좀... 제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시부가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라며 시모 등을 떠밀더군요. 그래, 내 동생이 나 아플 때 얼마나 잘했어? 매달 나 대신 돈도 주고 신장까지 줬잖아. 그때 내 동생 아니었으면 당신도 나도 못 버텼어. 시부가 그렇게 말하자 시모도 결국은 꼬리를 내리더군요. 그렇게 시모도 함께 간병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하지만 시모는 병원에 한 번도 들리지 않았어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죠. 그 이기적이고 괴팍한 시모가 간병을 올 리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제가 시모를 걸고 넘어진 건 모두 다음을 위한 것이었죠. 여보, 이번 주말에 처남 상견례 하는 거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 말씀 안 드렸으면 내가 할게. 남동생이 조만간 결혼을 하게 됐고 저는 남편을 말렸어요. 내가 말할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하고 속으로 좋은 기회가 왔다 싶었죠. 그날 저녁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삼촌 수발을 들러 병원으로 갔고 시부가 일을 마치고 들렀더군요. 오늘도 너 혼자야? 이 옆에 내는 같이 보겠다고 해놓고 왜 새아가한테만 맡기고 오지를 않어? 이러니 내가 속에 천불이 나지? 아, 그러지 마세요, 아버님. 어머님도 다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렇게 말하며 시부에게 슬쩍 물었어요. 그런데 아버님, 제 남동생이 이번 주말에 상견례를 해요. 그때 남편이랑 같이 가야 해서 그러는데 그날은 어머님한테 삼촌을 잠깐 부탁하려고 하거든요. 괜찮을까요? 나한테 묻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갔다 와야지. 그렇게 중요한 날 안 가면 안 되잖아. 네 시어머니한테는 내가 말해둘 테니까. 그러면서 전화기를 찾는 시부를 보며 황급히 덧붙였어요. 번거롭게 그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곧바로 전화를 들어 스피커폰으로 시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시모가 전화를 받자 제가 말했죠. 네, 어머님. 제가 부탁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번 주말에 동생 상견례가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해서요. 혹시 이번 주 토요일에만 삼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하자 시모가 다짜고짜 고함을 지르더군요. 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일을 시켜? 그거 내가 너한테 맡긴 일이야. 쓸모가 없으면 그런 거라도 확실히 해야지. 네 동생이 상견례를 하건 말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라니? 난 절대 못 해주니까 그렇게 알아. 그 대화를 고스란히 듣고 있던 시부는 경악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이내 제 폰에 대고 노성을 퍼붓더군요. 이 옆엔 내가 정신 나갔어? 지금 며느리한테 그게 할 소리야? 염치라는 게 있으면 당신이 이러면 안 되지. 올 때마다 당신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며느리만 있던데. 설마 당신
내 동생 보러 온 적도 없는 거 아니야? 시부의 의심은 무척이나 타당했고 정확했어요. 시모는 숙부님 보러 한 번도 온 적이 없었거든요. 여보, 당신이 왜 거기 있어요? 이 망할년이 또 나 엿먹으라고 지금 이러는 거지? 야, 네가 뭔데 우리 사이 이간질 시키는 거야? 이간질? 정신이나 차리고 그딴 소리를 해. 네가 엿먹을 짓을 했으니 지금 내가 화를 내지. 당신 그러는 거 아니야. 내 동생이 나 아플 때 우리 집에 어떻게 해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게다가 여태 며느리한테 다 맡겨놓고는 생색을 내? 와, 이 옆에 내가. 시부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시모는 그제야 시부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걔한테 다 맡기겠어요? 나도 이제 수발 들려고 했고 저번에도 몇 번 가기도 했고. 됐어. 당신 말 못 믿겠으니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병원 관계자랑 동생한테 물어보고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이 병원에 병문안이라도 왔다고 하면 용서해 주겠지만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수발 드는 걸 본 적도 없다고 한다면 2번 다시 내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 알아들었어? 시부의 노성에 시모가 뭐라 애원했지만 시부는 냉정하게 시모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 뒤로 시부의 폰으로 전화가 계속 왔지만 시부는 모조리 무시하더군요. 그리고 병원 관계자와 시삼촌 그리고 저한테 시모가 한 번이라도 병문안이라도 왔는지 물어보더군요. 당연히 저도 본 적 없었고 삼촌도 보지 못했고 병원 관계자들도 저와 시부, 남편만 봐왔으니 못 봤다고 증언했죠. 불과 30분도 안 돼서 시모가 시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걸 밝혀낸 시부는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 와중에 시모는 병원으로 헐레벌떡 쫓아왔고요. 여보, 내가 내일부터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당신이 그러니까. 내일부터 하려던 사람이 며느리 친정 상견례 간다는데 절대 못 해준다며 그 난리를 쳐? 당신이 사람이야? 며느리 친정에 상견례 간다는데 그거 하루도 양보 못하냐고. 내가 며느리 보기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어. 당신 때문에. 여보, 이게 다 며느리 때문이에요. 제가 며느리한테 시킨 일인데 제가 그걸 앙심을 품고 당신 있는 데서 나한테 전화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그걸 들으니 잘 알겠더구만. 당신이 여태껏 나 없을 때 며느리한테 어떤 식으로 대했는지. 내가 있을 때는 며느리 흉본 적 한 번도 없는 인간이 내가 없을 때는 이렇게 며느리 괴롭힌 거냐고. 이런 식이면 차라리 집안을 위해서라도 내가 당신이랑 이혼하는 게 맞지. 이혼이라니요? 당신 무슨 농담을 그렇게 무섭게 해요? 시모가 이혼이라는 단어에 기겁을 하며 시부에게 말했죠. 하지만 시부는 홧김에 뱉은 그 단어를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래, 그게 좋겠어. 내가 아무리 봐도 당신이 있으면 우리 집안에 도움될 일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나이를 어디로 처먹었는지 아랫사람한테 너그럽고 인자하게 굴지를 못하고 그렇게 괴팍하고 이기적으로 굴다니. 시부의 말에 시모가 시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여보, 그것만은 안 돼요. 이혼이라니요? 이 나이에 이혼하고 혼자 사는 건 절대 안 된다고요. 제가 잘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이혼만은 봐줘요. 잘하긴 뭘 잘해? 며느리한테 한 것만 가지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 은인인 내 동생한테 당신이 한 짓거리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거릴 정도라고. 당신이 우리 집안 생각했으면 며느리 대신 불쌍한 내 동생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길에 위로라도 해줬어야지. 어떻게 형수라는 인간이 은혜를 그렇게 입고도 병문안 한 번을 안 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제가 진짜로 내일부터 며느리 대신 보려고 했어요.
진짜예요. 제 말 믿어줘요, 여보. 그런 사람이 이번 주말에 있을 며느리 친정 상견례에도 대신 못 오겠다고 그 난리를 떨었어?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해, 이 망할 여편네야. 시부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결국 시모는 어떤 변명으로도 시부를 달랠 수 없었어요. 이미 시부의 마음속에는 시모에 대해 괘씸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시삼촌에 대한 시부의 애틋한 마음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이혼이라는 말을 꺼낼 정도로 아낄 줄은 몰랐는데 말이에요. 하긴 저라도 제 가족에게 장기 이식 해준 사람이라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뭐든 했을 거예요. 그게 사람의 도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도리를 내팽개치고 그저 이기적으로 구는 시모에게 시부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이상한 건 아니었죠. 시부와 시모가 한창 싸우더니 시부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세아가, 미안하다. 내가 정말 이런 상황이 될 줄은 몰랐어. 주말에는 내가 동생 보고 있을 테니 너는 사돈 총각 상견례 잘하고 와. 그리고 내가 네 계좌로 돈 좀 붙여줄 테니 그걸로 좋은 옷 사입고 그렇게 갔다 와. 그렇게 말하며 시부가 곧바로 돈을 붙여주시더군요. 아버님, 이렇게까지 안 주셔도 되는데요. 들어온 액수가 거의 500만 원 정도 돼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시부가 고개를 저으며 그러더군요. 큰 돈도 아니다. 네가 여태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내가 이런 부탁하지도 않았을 거다. 그간 고생한 값이라 생각하고 받아. 내가 정말 너한테 면목이 없어서 그래. 죄책감 가득한 시부 얼굴을 보며 잘 받겠다 말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시부 옆에서 시모가 저를 아주 쏘아보더라고요. 왜 네가 그런 큰 돈을 받냐는 표정이었죠. 제가 나가고 나서 시모가 또 왜 전현한테 돈을 주냐고 난리를 치고 시부는 당신은 곧 이혼할 건데 무슨 상관이냐고 맞받아치고 아주 두 분이서 싸우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시부 덕분에 시모에게서 벗어난 저는 남편과 그 주말에 동생 상견례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남편이 시부와 시모의 이혼 소식을 들은 건 그때쯤이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남편이 엄청 당황한 채 돌아왔죠. 여보, 우리 부모님이 연세에 이혼하신대. 이게 말이나 돼? 어머니가 전화와서 아버지 말려달라고 나한테 부탁하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결국 발등에 불 떨어진 시모가 아들인 남편을 붙들었더군요. 하긴 그 상황에서 뭐라도 해보려고 했겠죠. 아버님은 뭐라고 하시는데? 나도 무슨 일로 그러나 싶어서 아버지한테 말해봤는데 아버지는 완전 막무가내셔. 저런 인간 이하랑 같이 못 살겠다고 하시는데 아니 무슨 일인지 말은 해줘야지.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몇십 년을 같이 산 부부인데 이렇게 뚝 끊는 게 말이나 돼? 남편은 기본적으로 시모와 시부의 이혼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하긴 워낙 고지식한 면이 있는 사람이라 시부가 왜 저러는지 모르니 답답할 수밖에요. 그러더니 저한테 남편이 물어보더군요. 당신은 뭐 아는 거 없어? 아버지는 완전 말이 안 통하고 내가 웬만하면 이혼하지 말고 참아보라고 했는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 영영 인연 끊을 기회 없을까봐 그런다고 그런 말씀만 하시니 나도 답답해. 그래서 여태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말해줬어요. 사실 이번에는 나 때문인 것 같아. 어머님이 삼촌 보러 한 번도 안 왔었는데 이번에 우리 상견례 때문에 어머님한테 처음으로 봐달라고 부탁드렸거든. 그런데 어머님이 그걸 거절하셨고 그걸 아버님이 옆에서 듣고 계시다가 화를 엄청 내셔서. 뭐? 이번에 우리 다녀온 상견례? 응. 그것뿐이면 아버님도 이혼하자고는 말씀 안 하셨겠지. 그거보다는 아마 어머님이 한 번도 삼촌 입원한 병원에 와본 적 없는 걸 아버님이 아셔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남편이 눈이 커다랗게 뜨며 쳐다보더군요. 이제까지 어머니랑 같이 삼촌 본 거 아니었어?
내가 삼촌 수발 들었던 시간 동안에는 어머님 오신 적 한 번도 없어. 사실 그것도 아버님이 병원 관계자 통해서 알아본 거라서 나도 자세한 건 잘 몰라. 남편은 경악하더니 한숨을 푹 쉬고는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아, 여보, 미안해.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 난 당연히 어머니가 같이 해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간병하지 마. 내가 좀 무리해서라도 간병비 마련할게.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내가 미안하다. 그러더니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군요.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처남 상견례까지 끌어들여서 괴롭혀놓고 저한테 아버지랑 이혼하지 않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게다가 삼촌을 한 번도 보러 간 적도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아들, 너도 네 마누라 편드는 거야? 왜 이 집안에 내 생각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어머니가 처신을 똑바로 하지 그러셨어요. 와이프 괴롭히는 것도 그렇고 아버지 살려준 삼촌을 그런 식으로 홀대하는 것도 그렇고. 됐어요. 이제 알아서 하세요. 저는 부모님 이혼에 간섭 안 할 테니까요. 너까지 왜 이래?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너희 아버지랑 헤어지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것도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그러게 잘 좀 하지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고지식하긴 하셔도 웬만하면 이혼은 안 하실 분인데 그런 분이 이혼 이야기한 거면 말 다 한 거죠. 전 모르겠으니 앞으로 저한테 두 사람 중재해달라느니 하는 말 하실 거면 연락하지 마세요. 매몰차게 전화를 끊은 남편은 그 뒤 시부와 함께 식사 자리를 만들어 제게 정식으로 사과를 해줬어요. 아가, 내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너 보기 부끄럽구나. 미리 막아주지 못한 것도 미안하고 앞으로는 간병 생각하지 말고 네 몸 건강이나 신경 쓰렴. 시부와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했어요. 그렇게 시모는 시부와 이혼 소송을 하고 이혼했고요. 생각보다 오래 걸렸는데 숙부님은 그 기간까지 살아계시다가 시모와 시부가 이혼하자마자 사망하셨어요. 시모는 이혼하면서 저와 시부에게 욕을 그렇게 하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장례식 마지막 날에 찾아왔더군요. 정말 소름 끼치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상복 입고 와서는 장례식 일을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이미 이혼하고 남남이 됐는데도요. 당신 도대체 여기서 뭐해? 내가 언제 와서 도와달라고 했어? 그러지 마요. 저한테도 시동생인데 제가 챙겨야죠. 어이없게 착한 척하는 시모를 보며 왜 저러나 싶었는데 곧 그 시커먼 속내를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도련님이 죽으면서 보험금을 많이 남겼다면서요? 엄밀히 따지면 저도 얼마 전까지 가족이었는데 보험금 정도는 좀 받을 수 있잖아요. 다 달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머릿수대로 나눠서. 그 이야기에 저도 남편도 시부도 정말 벙찐 표정으로 시모의 이야기에 정신을 못 차렸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와서 저런 짓 한 이유가 보험금 때문이었다니. 당신 어디까지 망가질 작정이야? 내 동생이 죽었어. 나를 살려주고 내 집을 살려준 내 동생이. 그런데 여기 와서 내 동생 목숨값을 달라고? 당신이 뭘 했는데? 나도 여지껏 시동생 잘 챙겨줬잖아요. 간병할 사람 없을 때 내가 해결해주기도 했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 것도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지 뻔뻔한 낯짝으로 그런 말을 하는 시모를 보니 헛웃음이 나더군요. 당신이 해주긴 뭘 해줘? 다 여기 있는 우리 며느리가 한 거지. 당신이 한 짓이라고는 내 동생이 혼자 노총각으로 살면서 돈 못 번다는 소리하며 무시한 거밖에 더 있어? 게다가 내 동생 간병해준 며느리 괴롭히기만 했지. 시부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이혼을 했으니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와서 땡깡을 피우니 속에 천불이 날 수밖에요. 보험금 가지고 싶어? 그런데 어째? 그거 여태
내 동생 돌봐준 며느리한테 다 돌아갈 건데 당신한테는 한 푼도 없어. 시부의 말은 저도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시삼촌에게 보험금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당연히 그건 법정 상속인이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시부가 저런 말을 하길래 저도 당황한 상태였죠. 그런데 저보다 더 당황한 사람이 시모더라고요. 아니, 왜 쟤한테 다 가는 건데요? 당신이 혈육이고 우리 아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치면 나한테도 지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저한테 돈이 돌아오면 돈 한 푼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한 시모가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더군요. 시부가 한심한 표정으로 시모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홀대한 내 동생이 정한 거야. 고마운 사람한테 나눠주라고 했는데 그 안에 당신 이름은 없으니까 제발 여기서 헛짓거리 하지 말고 나가. 동생 가는 길 부정타게 하지 말고. 이럴 수는 없어요. 왜 내가 한 푼도 못 받아? 나는 이혼까지 당하고 지금 이렇게 비루하게 사는데 어떻게 며느리 때문에 나를 버릴 수가 있냐고요? 몇십 년 같이 산 저보다 며느리가 더 중요해요? 끝까지 모든 것이 제 탓이라 말하는 시모를 보며 시부가 가슴을 주먹으로 내려치며 화를 버럭 냈어요. 며느리 때문에 당신이랑 이혼한 게 아니야.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당신이랑 이혼한 거지. 지금도 보라고. 장례식장에 와서 내 동생 목숨값 달라고 떼쓰는 당신 모습 좀 보라고. 이게 인간이 할 짓이야? 짐승도 이런 짓은 못해. 살아서도 대접 못 받은 내 동생인데 죽어서까지 돈으로 취급받아야 해? 아들, 너는 내 마음 이해하지? 나 너무 억울하게 이혼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불쌍하지도 않니? 응?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 마음 같은 거 이해도 못하겠어요. 이혼하게 된 것도 모두 와이프 탓만 하시고 제 와이프가 뭘 잘못했는데요? 어머니 대신해서 삼촌 간병하면서 난임 치료까지 하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그런 와이프를 위로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괴롭히기나 했잖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건 다 그런 거야. 서로 이해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사이. 내가 낳은 아들이 왜 내 편을 안 들고 며느리 편을 들어? 말이 아예 안 통하네요. 됐어요. 어머니랑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 나가세요. 고인 가시는 길에 방해만 하고 있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와이프한테 와서 돈 내놓으라고 하거나 협박하시면 저 진짜로 신고할 생각이니 그렇게 아세요? 시모는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아들은 무조건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결국 남편과 시부의 분노 때문에 시모는 쫓겨나고 말았죠. 남편도 시부도 고래의 고함을 지르는 시모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를 신경 쓸 뿐이었고 시부는 불쾌한 표정으로 연신 한숨만 푹푹 내쉬더군요. 다른 사람들한테 붙들려 나가는 시모를 보며 고개를 저었네요. 그러게 진작 있을 때 잘했어야죠. 사람이 은혜를 입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구니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옆에서 거들어줄 사람이 하나라도 있기 마련인데 그런 사람도 없이 홀로 와서 저렇게 쫓겨나는 걸 보니 시모가 살아온 세월이 어땠는지 저절로 그려지더군요. 나중에 시부에게 들어보니 시삼촌이 혼자 살면서 남긴 건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모아둔 돈은 긴 투병 동안 다 써버린 상태였고 그나마 보험금만이 남았다고요. 시부는 그 보험금으로 남은 병원비와 장례식장 비용을 내고 나머지 대부분의 보험금을 저한테 주셨어요. 아버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저야말로 몇 달 간병하지도 않았는데. 솔직히 평생 본 사람도 아니고 죽기 전 몇 달간 간병한 사이일 뿐인데 그런 돈을 받는다는 게 죄송하기도 했죠. 그런데 시부가 고개를 저으며 그러시더군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고생하게 만들어서 미안해서 그래.
그리고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동생 생각이기도 하고. 마지막에 네가 옆에 있어줘서 참 좋았다고 하더라. 위로도 되고 말 상대가 있어서 힘든 것도 잘 이겨냈다고. 남편도 옆에서 거들더군요. 나도 똑같은 마음이야. 은혜를 갚아야 할 사람이 우리 가족인데 당신이 은혜를 갚았으니 그 돈은 당신 거야. 그러니까 당신 원하는 대로 써. 그게 삼촌이 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저는 숙부님이 남긴 보험금을 받았어요. 주변 상황이 뭐랄까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돼서 그런지 몇 달 뒤에 바로 임신이 됐어요. 자연 임신으로 임신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게 아이를 가지니 남편도 시부도 엄청 좋아해줬어요. 저한테 복덩이라며 제 아들한테도 엄청 마음을 쏟아주니 저야말로 더 고맙더라고요. 사실 아직까지도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오기는 해요. 끈질긴 사람이죠. 시모가 손주를 핑계로 찾아와서는 돈 이야기를 꺼낼 때면 시부와 남편이 저보다 더 열받아하며 쫓아내주곤 합니다. 사실 두 사람도 시모를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쫓아내고 측은한 마음이 들기는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던 때였는데 손주 핑계로 와서는 저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걸 보고는 도리어 정이 확 더 떨어져 아예 일말의 동정심마저도 사라졌나 보더군요. 참 자기 무덤 파는 것도 재주라면 재주예요. 그렇게 시부와 남편은 시모의 마수에서 저와 제 아들을 지켜주고 있어요.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시모에게는 그 약도 안 듣는 것 같네요. 언젠가는 정신 차릴 거라 생각하면서도 이미 일은 다 된 사람이 쉬이 바뀔 거라는 생각은 안 드네요. 시모가 바뀌지 않은 덕분에 제 주변이 편해졌으니 그것만큼은 감사할 일인가 싶기도 하지만요. 길었던 고부 갈등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